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왕궁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 붓다 순례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58페이지, 59페이지에 60페이지에 아니에요. 진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나가는 거예요. 지금 벌써 60페이지나 나갔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왕궁생활과 관련된 내용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 부처님의 생애들이 대부분 뒤에 이렇게 추가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에도 제가 잠깐 그 말씀 드렸는데 학원 선생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학원 선생님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관심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종교화되면서 점점 뒤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채워져 가요. 앞에 사람들은 그걸 크게 기록을 안 해놨고, 나중에는 부처님 생애에 대한 어떤 필연성이 있냐면, 탑이 거대해지면 탑 주변에 부처님 생애랑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부조를 해요. 돌에다가 새겨. 그러니까 탑이 이렇게 있고, 인도탑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 주변에다가 난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부처님 생애들을 조각을 하고, 전생담도 조각을 하고,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부조를 해버리거든요. 돌에다가 새겨.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나중에 누가 참배객이 오면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어떻게 되면 조금 적은 부분이 디테일해진다라고 할까? 그 다음에 스토리를 길게 늘리려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왕궁 생활은 사실 부처님의 생활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되기 전이잖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택리지나 이중환의 택리지나 이런 데 보면 전라도에는 뭐 양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양반은 혈통이 아니고 지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양반이면 전라도 쪽에 살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에 적을 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데 들어가서 잠깐 떨어지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나 손자 정도까지, 그러니까 3대가 옥당에 못 들어가면 양반이 아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안에 예전에 잘 나가던 큰 검사가 있었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내가 검사냐? 그 얘기는 아니거든. 그래서 양반은 세습이 아니고 지위예요. 획득 지위예요. 그리고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되지 않으면 그 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양반이었던 집은 성립할 수 있는데, 우리 집안이 원래는 양반이었어는 되는데 지금 양반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예전에 그 뭐 쌍용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원래 재벌이었어. 지금은 평민. 지금은 평민.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부처님 생애가 나중에 구체화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가 1차적으로 조금씩 정리되는 거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뒤쯤에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도 깨달음 중심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 그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상황, 그다음에 이런 중심으로 성도하셨을 때 상황들, 깨달음을 얻으셨.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는 사실은 그 부분이거든.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내 문제인데 저분은 어떻게 했을까와 관련된 거지.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이 성공을 하는 게에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 뭘 했냐, 그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해서 저런 기업들을 만들어 갔을까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신격화가 돼버리면 그 앞에 생애까지도 전부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땠을까? 부모님은 도대체 어땠을까? 말은 잘 들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면 기원 후 뭐 한 400년, 500년 이렇게 가면 그 앞에 내용까지도 막 이렇게 설명들이 섞여 나가요. 그 중에는 일부 소스들이 조금 있는 게 있고, 그걸 이렇게 키워내는 게 있어요. 삼국지에서도 제가 그 얘기하는데, 삼국지연의에서도 나관 중에 삼국지연의 이런 걸 보면 적벽대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실은 적벽대전이 대단한 싸움이 아니다. 그냥 조조가 한번 전쟁을 해봐야 되나? 라고 해서 살짝 내려갔다가 대충 이렇게 하고 물러나는 게 역사에서는 다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요거는 진짜 이랬을 것 같은데도 있고, 어떤 거는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 있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조사하려고 했을 때 퍼즐은 이미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아잔타석굴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러한 그림들이 그 당시 인도 사회를 반영하는 그림들이거든요. 그게 부처님 당시냐? 그건 아니죠. 기원후 한 400년에서 한 600년 사이의 모습을 반영하는 건데,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 시대의 현장을 그린 그림이 있어. 바로 국보입니다. 바로 국보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여러분 보기 되게 어려우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씩 이제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떻게 됐구나. 그 다음에 저런 돌로다가 조각해 놓은 걸 보면 건축을 이들이 어떻게 했구나. 장식을 어떻게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고려 건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건물들 몇 개 남아 있잖아요. 고려시대 건물들. 근데 그건 다 고려 최말의 건물이에요. 1300년대 건물들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조사당, 그 다음에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저 수덕사 대웅전, 그 다음에 강릉의 객사문,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은혜사 거조함, 오백나안전. 뭐 이런 거 몇 개 없거든요. 이거 다야. 근데 그거 다 1400년대 거야. 그러면 그걸 앞에 거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는 거는 고려 불화에 나오는 그림, 관무령 수경 변상도라든지 이런 고려 불화에 나오는 그림, 그다음에 작은 탑이나 이런 부조들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게 고려 시대 건축인가 봐. 이렇게 추정해 내는 겁니다.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삶의 모습들, 사람들은 옛날 거나 어떤 이야기를 그리려고 해도 실제로는 자신들이 본 걸 기준으로 해서 변형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부처님의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건데, 부처님의 사문유관상 이런데 조선시대 그림에는 숭례문이 나옵니다. 사문유관을 하는데 남대문을 나가는 거야. 남대문이면 숭례문 아닙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숭례문이라고 아예 맞박에 붙이고 있어요. 문 이름이 붙어 있어. 문이라고 이름을 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일주문 뭐 이런 거 지나갈 때 간판이 붙어 있는 데도 있어. 그걸 현판이라고 그러는데, 현판 편액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붙어 있는 데도 있어. 어떤 문은 안 붙어 있어. 그런데 그냥 그렇게 그냥 막 다 아예 박제를 해버리는 거지. 숭례문임. 남쪽 문을 나갔으니까. 되게 재밌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옛날 걸 추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의 부처님 아버지를 그렸는데 모자는 인도 사람들 모자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왕의 모자가 아니고 동아시아 사람의 모자를 쓰고 있다니까. 그건 뭐 못 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왕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전생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모습은 그 당시 모습이야. 저게 이제 진짜 검은 사람을 묘사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색이 그 안료가 변색되면서 검어진 것도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분 검사를 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 생긴 모습을 보면 돼요. 얼굴 요걸 보면 요게 이제 흑인 태가 있고, 흑인 모습이 있고,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리안족은 백인 피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백인 피가, 그러니까 생긴 것 플러스 피부색을 이렇게 맞춰보면, 흑인들이 이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입술이 약간 도드라지고, 그 다음에 곱슬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펴시, 그런 얼굴 모습과 살빛도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흑인이네. 흑인 계열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좀 달라. 이렇게 보면 이 인물들의 모습이 좀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게 관정하는 모습이에요. 관정. 머리에 물 붓는 관정이라고. 관욕은 부처님을 목욕시켜 드리는 식이고, 관정은 제가 전에 설명을 해드렸어. 왕이 될 때 네 바다, 동해 바다, 남해 바다, 서해 바다, 북해 바다에 있는 물들을, 바닷물을 갖다가 왕의 머리 위에 뿌려주면서 네가 사해의 지배자다.
모든 그 바다 안의 영토는 너가 대장이다. 라고 하는 그 관정. 지금 여기서 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머리 위로 물을 뿌리는 이런 모습들도 그래서 저런 식으로 관정을 하는구나. 기록만 보면 판단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생활상들 봐봐. 여기 이제 생활상들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죠. 둘이서 이렇게 놀고 있죠. 그럼 뭐 귀족들이 연애하지. 그럼 뭐 귀족들이 바꿔라? 바꿀까? 이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흑인 아니고요. 분명히 흑인 아니고 저거는 귀족이니까 얼굴 생김새도 봐봐. 흑인 얼굴하고는 좀 태가 달라요. 태가 달라. 그래서 저거는 철성분이 들어간 그러니까 물광 피부였을 거예요. 더 부각되도록 했을 거고 여자는 뭐 흰 피부를 선호했는갑지. 약간 호분 같은 걸 썼는지 여자 피부는 지금 안 변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인도에서는 인도에는 처진 가슴이 없습니다. 인도 미술에는 처진 가슴 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있다는 뜻입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상 통일신라 조금 연대가 뒤로 가면 불상의 가슴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불상을 보면 삼국시대 불상들은 약간 동안입니다. 그다음에 아기 같은 모습, 머리가 좀 더 크고 약간 어린애 같은 신체 비율이 나와요. 어린애 신체 비율이 뭐냐면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몸이나 이런 게 좀 작죠. 약간 그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때가 되면 약간 젊은 모습. 그러니까 부처님을 우리는 젊은 모습을 선호할 것이야, 나이 든 모습을 선호할 것이냐. 통일신라 하대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통일신라 후반기 쪽으로 넘어가면 700년대 넘어가면 이제 가슴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처지는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주름이 잡혀. 주름이 잡혀. 그리고 조선시대나 이런 때로 오면 이제 남사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현대 불상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현대 부처님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모셔온 부처님은 조선시대 불상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크고 몸이 약간 꾸부정합니다. 이렇게 거북목 자세, 이렇게. 그리고 앉은 키가 큰 편이라서 앉아있을 때는 좀 큰 것 같지만 팔다리가 짧아요. 다리 폭이 이렇게 결과부자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이게 삼각형이 늘씬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체형을 조선시대 사람들이 선호했어요. 그리고 약간 살집이 있고 퉁퉁하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귀한 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약간 잘 나가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런데 지금 현대에 만들어지는 불상들을 보면, 새로 조성되는 불상들을 보면 훨씬 더 살이 빠졌습니다. 위고비를 맞은 듯한 모습으로. 위고비 좀 많이 맞았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손가락이라는 것도 훨씬 슬림합니다. 요즘 불상들이 훨씬 슬림해. 예. 왜? 미감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뚱뚱한 걸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얼굴도 훨씬 작아집니다. 얼굴이 진짜라니까. 자세히 보라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시대적 미감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가십거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술사 같은 거 할 때 다 가르쳐 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좋아했구나. 그 다음에 조선시대 사람들의 스타일은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견주어 알 수 있는 거지. 그 시대로 내가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투라 불상이나 이런 데 보면 젊은 모습으로 16세 모습 이런 식으로 불상을 묘사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모습의 당당함을 요구하는. 그게 유목문화에서는 젊은 사람을 좋아해. 젊은 사람을 좋아해. 그리고 농경문화고 우리가 점차 중국 영향을 이제 받게 되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면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선호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에 대한 존경심, 그 다음에 어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어른은 50 정도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간 어른 아니고 그때는 가요. 그때는 50이면 가는 나이라니까. 네, 50 이전에 갑니다. 50 이전에 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어른이기 때문에 판단력도 좋고 경륜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른에 대한 존경이 많은 거고, 지금 현대사회는 사실 연세 드신 분은 50이면 지금은 연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나이라고 말하는 시절이 됐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그다가 서구 문화 영향이 들어오면 서구는 유목 문화이기 때문에 인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젊음에 대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저도 이제 뭐 텔레비 안 본 지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TV를 보면 나오는 사람들의 연령층을 한번 봐봐라.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느냐? 요게 젊음에 대한 선호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도 제일 싫어하는 게 나이 들었다는 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꼭 그 특징적인 게 어른들끼리 만났을 때 하는 말이 형님 젊어지셨어요. 근데 그 표현은 전부 어른들끼리만 해. 젊은 사람은 절대 그 말 안 해. 10대 애들이 그런 말 할 것 같아? 그런 말 안 해.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 요즘 오래 사는 시절이니까 한 10년은 빼야 돼요. 뭐 70인데 60으로 퉁. 그것도 다 나이 든 사람들끼리만 서로 해요. 나이 든 사람의 덕담이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게 젊음에 대한 선호예요. 그것도 예전에는 조금 더 나이 먹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었어요. 젊음에 대한 선호.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미술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주변에서도 보면 훨씬 젊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왕궁생활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건 어학, 이건 외교랑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외교 문서를 자기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는 여러 어떻게 보면 종족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석가족끼리만 살지만 부처님 외갓집은 대부분 콜리족입니다. 그 옆에 나라에 있어요. 그 옆쪽에 콜리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마야부인도 콜리족이고 아마 야쇼다라로 콜리족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거의 뭐 그게 지배적이에요. 석가족이라는 주장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타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주변 나라하고 뭘 해야 되냐면 외교가 이제 무역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전쟁 동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웃 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하느냐? 그거는 당연히 결혼 동맹입니다. 지금 뭐 재벌들도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 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연결점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부처님이 어학에 대해서 아주 출중했다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 생애에 관련된 데 보면 근데 이 양반이, 이 어른이 머리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어학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원래 잘 나가는 사람은,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늘상. 영어하고 수학이 동시에 되기가 어려운데, 공부 잘하는 애는 두 개 다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 정도 되면 당연히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저 정도 레벨에 있는 분들은 뭐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어학 능력이 아주 좋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은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언어를 씁니다. 지역 언어를 쓴다는 게 새로운 언어에 대한 습득이 굉장히 빠르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 동네와 관련된 노력도 하고, 그러니까 저게 포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질성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저 포교의 전략, 그러니까 불교가 부처님 당대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 그렇게 등치가 클 수 있는 상황, 외교 통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교통도 잘 안 좋은 시절이고. 그다음 국가도 다 갈라져 있어. 통일 제국하고 국가가 찢어져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국가가 통일돼 있으면 움직이기도 쉬워. 그 다음에 이게 쉽게 말해서 국경 통과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리고 물류 유통이나 이런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다 쪼개져 있으면 전부 어떻게 보면 국경을 넘어설 때 무언가를 해야 돼.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가서 프랑스 캐나다 넘어갈 때도 일단 그건 통과를 하잖아. 아무리 사이가 좋은 나라라도 뭔가 서류는 처리를 해야 돼. 도장 하나는 받아야 돼. 근데 예전에는 더 심하죠. 그래서 국가가 저렇게 분리돼 있고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교통이 잘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큰 조직을 당대에 만들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현지화 전략,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언어를 썼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부처님 말년에 제자들이 우리도 어느 정도 이상 크니까 이제 산스크리트 고급어로
유럽으로 말하면 라틴어로 통일합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라틴어로 통일합시다. 라고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다 각각의 언어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 게 뭐냐면 그 동네마다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도 있고 불교가 다양성으로 발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라틴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문자 때문에 사실은 거기 갇혀서 더 이상 다양성에 대한 발전들을 많이 놓쳤어요. 근데 불교는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언어로 하면 내가 한국말로 했어도 누가 내 거를 뭐 일본에서도 번역하고 독일에서도 번역하고 미국에서도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면 번역되는 순간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는 미국에서만 통하고 하나는 프랑스에서만 통하고 하나는 독일에서만 통하면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인도는 통일되잖아요. 나중에 통일됐다가 찢었다가 이걸 반복하거든요. 통일되면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다른 약간씩 그 문화권에 따른 번역이 약간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이 번역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수타니파타나 이런 데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도 좋아해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근데 그 그물이 물고기 잡는 그물이 아니라니까. 인도에 차양을 친다고요. 좋은 집은 검은색으로 된 거 우리도 어렸을 때 했었어. 이렇게 포장 같은 거 해가지고 바람은 들어오고 햇빛은 차단되는 거 그거 차양이잖아. 차양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막혀가지고 이렇게 그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할 때 롤 스크린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쭉 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건 비까지 다 막는 거고 인도는 비가 오는 계절이 딱 정해져 있고 햇빛은 강한 거예요. 그러면 빛을 차단하는 차양을 쓰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제망중중 할 때 제망, 인드라의 그물, 그 다음에 법망 그러한 차양이 최고로 좋은 것들은 왕궁에 있었대. 왕궁의 차양은 되게 멋있대. 이렇게 계속 상시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장식들도 하고 이게 보석 같은 거를 박았는 갑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러볼 같이도 되는 거야. 이게 햇빛이 반사되면. 정신 사납겠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 또 사람들이. 그래 제망중중이야. 그런 구슬들끼리 서로 이렇게 비춰서 빛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춰내고 하면 제망중중이거든. 그래서 제석천의 그런 그물, 차양 그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범천의 차양 그물 그러면 범망이 되는 거고 제석천 거는 제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동아시아에서 그냥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고.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또 다른 번역 기법이 사실은 필요해.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완전 의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직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버전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원판은 잘 모르겠고 막 이러면 요거는 좀 좋아. 요 비유가 좋은 것 같으네. 이 사람이 좀 바꿨는데 이 부분이 좀 그럼 같이 넣어. 이렇게. 그러면 경전이 늘어납니다. 경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유가 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경전이 살이 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언어의 다양성을 부과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어의 다양성, 그 다음에 하나는 지방자치예요. 불교는 지방자치를 해줘 버리니까 서로 그쪽에서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어학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이 이 전도하실 때 이 가르침을 전하실 때 전도가 불교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도를 전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최초 설법을 전도선언이라고 그래. 전도선언. 그리고 나중에 법대관이라고도 하고 아쇼카 왕이 불교 믿으라라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을 법대관이라고도 하고 전도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가 원래는 불교 용어예요. 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어학의 문제는 이게 외교 때문에 당신이 학습을 하기는 했지만 거기서 학습된 걸로 인해서 불교사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변점이 이루어진다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저는 이걸 주목해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어렸을 때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거를 부처님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더라. 활용하고 있더라. 그리고 백미는 무술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최고 중요한 건 무술입니다. 무술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 당시는 귀족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귀족만 나가고 일반인은 나가지 않아요. 일반인 나가지 않아. 배너 이런 영화 보시면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거 보면 그 다 귀족 전쟁이에요. 그때도 일반 민병대 잘 안 나갑니다. 민병대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는 언제부터 나가냐면 그건 내가 동아시아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족이 중심이 돼서 싸우는 시절이 있고 귀족이 전쟁의 주체가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민병대 전투가 있어요. 백성이 나오고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고 총알바지로 앞에 쫙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귀족은 뒤에서 지시만 해. 지시만 해. 그리고 이때 돼가면 어떤 무기가 가장 중요해지냐면 창입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무기를 꼽으라면 뭐 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창입니다. 창입니다. 가성비 짱입니다. 짝대기 나무에다가 짝대기 끝에다가 금속을 조금만 붙여도 돼. 칼, 이거 금속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거 연마하는데 힘들죠. 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생각을 해봐. 여러 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그게 창으로 쫙 오와 열을 맞춰서 고슴도치 같이 만들어버리면 이게 빼박입니다. 상당히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또 하나의 무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굉장히 만만히 보는 무기, 방패입니다. 그 창과 방패를 겹쳐서 진법을 펼치면 로마군입니다. 로마군입니다. 그게 로마가 세계 최강의 어떻게 보면 위치에 올랐던 게 그거예요. 그냥 진짜 무슨 고슴도치 같이 만들어져 딱 하면 약간 거북이 느낌으로 딱 싸가지고 창만 거기에다가 쫙쫙쫙 뽑혀 있는 거죠. 야, 그거 뭘로 할 거야? 그래서 예전 전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런 전쟁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2200에서 2300년 전 사이에 나오는 전쟁 양상이에요. 그전에는 귀족들만 전쟁에 나갑니다. 귀족들만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전쟁 양상은 전차를 타는 거고, 그러니까는 수레를 타고 가는 거고, 거기에서 활을 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대로 갈수록 이건 더 당연한 얘기지만 더 중요해요. 여기서 밀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배워요. 그게 뭐냐면 전차머리, 그 다음에 활. 전차에서 타고 뒤에서 활을 쏘는 거예요. 활. 그 다음에 씨름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차를 이렇게 글래디에이터 그런 전차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 그러면 앞에 말이 뭐 한 4마리 쫙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위에 이렇게 서 있는 전차입니다. 앉아 있는 전차 아니고 서서 딱 타는 거예요. 서서 그 앞에 이제 마부가 하나 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운전사제 타고 뒤에서 귀족은 활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얘기해 보면 사자엽 황희 왕, 장신 할아버지 사자엽 왕이 쓰던 활이 있는데 그 활을 구부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활은 계속해서 시위를 매놓는 게 아니고 그러면 줄이 늘어나서 쓸 수가 없어. 탄성으로 가는 건데 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요 탄성도 떨어지고 요 줄도 이렇게 당겨지면서 팽팽하지 않을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악기도 비슷하지 싶어요. 그러니까 기타나 이런 거 하는 분들도 좀 오랫동안 안 치겠다라고 하면 풀어놓을 걸. 그게 맞지 싶어요. 그걸 팽팽하게 계속 당겨 놓으면 그게 음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해봐도. 그래서 이 줄을 여기 빼놔요. 여기에 활을 이렇게 뺄 수 있게 돼 있어요. 고리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고리를 이걸 딱 빼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활줄은 여기까지 오고 활은 실제로는 이만하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딱 잡고 이걸 눌러가지고 쫙 누른 뒤에 딱 걸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은 이거를 걸 수가 없어. 활에 시위를 못 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나 뭐 이런 데서도 이게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강궁을 꺾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힘이 있으면 부러뜨린다는 설정은 나온다니까. 남들은 시위도 못 당기는데 요걸 걸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부러뜨려요. 이런 설정이 나온다고. 예, 그게 옛날에 흔히 나오던 어떻게 보면 멘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의 왕이 쓰던 활이 풀어져 있는데 아무도 쓰지 못했는데 부처님이 그걸 꺾어가지고 시위를 해서 땡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땡기는 게 다음 시간에 나오는 이제 각술쟁운 스바얀바라라고 하는 건데 무술 대회를 통해서 부인을 얻는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런 데서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무술의 활을 뒤에서 전차 뒤에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전차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마부가 타고 여기 말 4마리 마부가 타고 뒤에 귀족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활로다가 당기는 거예요. 활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활이 제일 중요하고 이건 인도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중국에도 보면 공자가 육례를 가르쳤다. 예악 사어 서수 예악 사 이게 활 쏘는 거예요. 전차무리. 예. 예, 그래서 예악 사어 서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똑같은 전차전이에요. 그래서 만승천자, 천승제우, 전차를 한 1000대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제우라고 하고 10,000대를 가지고 있으면 천자라고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설정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다 자기가 자비로 저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면 왕이 딱 불러. 그러면 그 귀족들이 다 자기 무기를 가지고 와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더는 왕 아니면 왕자밖에 못해. 그래서 맨 앞에 나가서 그걸 이끌어야 되는데 그때 무술 실력이 별로 안 좋으면 그러면 먼저 죽고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술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전차무리도 배워야 되는 게 요 앞에 마부가 활을 맞고 쓰러지면 그러면 자기라도 몰아야 돼요. 앞에 있기 때문에 활을 맞을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귀족만 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말 타고 있으면 말을 쏘면 되지. 뭐하러 그 말 탄 사람을 굳이 쏠 게 뭐 있어. 말을 쏘면 되잖아. 그런 생각 안 들어? 아니 그 장갑을 다 입고 있는데 뭐 한다고 장갑 입고 있는 갑옷 입고 있는 사람을 굳이 활로다가 쏴서 뚫으려고 할 거야. 그냥 말을 계속 쏴. 그럼 말이 이렇게 뛰면서 결국 이 사람을 떨어뜨리게 되거든. 그러면 전투력이 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마부 쏴버리면 돼요. 마부가 맞았을 경우에 마부는 갑옷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마부가 쓰러지면 그럼 자기가 몰아야지. 그러니까 전차무리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타이어가 이게 나무로 돌려가지고 그 위에를 쇠퇴로 돌리는 거거든. 쇠나 가죽으로 돌리는 거거든. 그걸 비포장도로 해서 전쟁상이라고 생각해봐. 그냥 마구 질주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타이어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면 그때 하는 건 활이 내 주무기였기 때문에 맨손 경기고 그게 씨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된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는 통치술, 조직관리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무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체력이 좋기 때문에 공자도 무술 굉장히 잘했어요. 공자도 무술 굉장히 잘했어요. 여러분 무술 선생이라니까 공자가. 공자가 무술 선생. 예학 사후서술을 당신이 가르친 거라니까. 육례를 당신이 가르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체육 과목은 체육 선생님이 가르치고 수학은 수학 선생님. 그 시절에는 전 과목 다 가르치는 겁니다. 전 과목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공자 학당에 이름이 나려면 당연히 무술 배점이 예전에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아요. 공부 배점보다. 그래서 그런 거 기본적으로 딱 갖춰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무술대회 1등 출신이고 공자도 한 주먹해요. 그 아버지도 무관 출신이었고 이게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 시절에는 또 저게 필수 교과목이에요. 필수 교과목. 그리고 당연히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직 관리는 배워야죠. 통치술.
그래서 무술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체력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행도 굉장히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통치술을 배웠기 때문에 조직관리, 교단 운영이 매끄럽고 상당히 이게 깔끔하게 되죠. 다른 선생들이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른 경쟁자들은 저런 조건을 안 가진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 생각해봐. 우리가 만약에 조직이 커졌어.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이 커졌어. 야, 이거 허둥지둥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저걸 어렸을 때 교육을 받으니까. 교육되면 되지 무슨 식당 하신 분이 처음부터 다 하셨겠어? 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신이 하시면서 노하우가 생긴 거지. 아니 맞잖아. 그래서 저것 때문에 교단이 커져도 충분히 잘 작동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더라. 라는 정도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각술쟁은 어떻게 무술대회에서 1등을 해서 결혼을 하는가. 그리고 부처님 체력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런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내가 야쇼다라 얼굴을 구해왔어요. 부처님 부인 야쇼다라 얼굴이 나옵니다. 이거 쉽지 않다. 아유, 부처님 부인 얼굴 봤어? 보려면 다음 시간에 보면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야쇼다라 얼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